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아메이 사업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하는 것은 거의 컨셉이 정해져 있습니다. 늘 제가 사업 설명할 때는 늘 저의 그 컨셉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게 뭐랄까 이게 내용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준비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니까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바로바로 탁탁탁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바로 넘기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의 호응에 따라서 리액션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슬라이드를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10번 이하로 오신 분을 모시고 온 스폰서님 혹시 계시면 손 크게 안 드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만 드시면 제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혹시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스캔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사업 설명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릴 거고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느끼는 것들을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일생일대 기회인데 왜 아메이 사업이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들과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에 대한 사업 설명인데 왜 아메이 사업 설명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중점적인 비중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동의할 부분은 동의하셔도 되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히 너무 이렇게 억하심정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만약 반박하고 싶은 게 계시다면 반박은 그 반박하시는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알겠죠? 반박 시 다 그 말이 맞으니까 반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저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런 것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를 그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보를 한번 받아들이시면 뭐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일단 예술을 대금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었고요. 어, 했었고 아니고 했습니다. 네, 합니다. 네, 합니다. 네, 했고 지금도 이렇게 크게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활동을 하진 활동 비중은 좀 줄였지만 지금도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아메이 사파이어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는 늘 어딘가에 고민이 있고 어딘가에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없고 관심거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거리는 바로 뭐냐면 고민은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카드 빚이 얼마가 있어. 그러면 그 카드 빚을 해결을 하면 그것을 바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딘가 관심이 있어. 관심은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관심거리는 예를 들면 내가 골프가 너무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가 너무 갖고 싶어. 거기에 너무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성취야. 해결과 성취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어쨌든 관심거리는 내가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둘 중에서 하나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고민거리든 관심거리든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너무 지금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또 고민이 생기고 관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동차를 좋아해 자동차를 구매했고 자동차를 타고 있으니까 너무 관심거리를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만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돈이 우리의 고민거리를 관심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도구임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는 극히 너무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돈 이야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행복의 완전 A는 B다 이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것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 다 오신 거죠, 그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메이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나는 아메이는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뭐 기부하러 왔어. 뭐 이런 생각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저는 그런 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고민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현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만약에 내 돈이 로또가 돼서 예를 들면 한 10억이 내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갑자기 생긴 그 1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깁니다. 그죠? 그 고민을 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한 번에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요거 하나만 정말 잘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돈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이런 수입들을 인세 수입, 자산 수입, 권리 수입, 뭐 비활동 수입, 뭐 이렇게 불로소득이라고도 하죠. 이런 다양한 네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수입들이 있는지 잘 보시면은 네, 뭐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작가가 될 수도 있고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화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금 같은 경우도 무형문화재죠.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한 각 종목마다 예를 들면 대금 정액, 대금 정학, 대금 산조면 대금 산조 이렇게 각 종목마다 3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3명까지. 어쨌든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문화재 이수자긴 한데 보유자가 아니고요. 보유자가 아니고 이수자긴 합니다. 어쨌든 보유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들어옵니다.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보유자 밑에 전수조교라고 전수를 할 수 있는 그 조교 전수 조교가 되면 제가 알기로 한 80만 원 정도인가 60만 원인가 그 정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전수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수 장학생 출신인데 전수 장학생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인세가 들어옵니다. 정확히는 26만 3천 원이 들어옵니다. 네, 세금 떼고. 네, 그게 돈이 학생 때 제가 전수 장학생이었어가지고 그 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5년 동안 그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 제 대학교의 그 월세 방값을 그 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때 인세 수입은 이렇게 좋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저는 그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거 그리고 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또 100만 원씩 들어오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랬듯이 5년 동안 잠깐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는 정말 정말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받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 일단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 뭐 주식 배당, 뭐 이자 수입, 뭐 자본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일단 연금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많이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 동생도 제 바로 친동생도 지금 교사 부부인데 이 동생 부부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 뭐 없나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또 답답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무원연금이 과거에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너무나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은 2016년도에 임용이 되신 분들 9급이든 7급이든 되신 분들이 현행법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채 안 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그죠? 200만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은 너무나 거의 뭐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용돈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네, 뭐 두 분이서 합하면은 기초 생활비는 되겠지만 뭐 넉넉하진 않다. 네. 그래서 이제 9급 공무원 경쟁률이 20년 내 최하를 달리고 있죠. 이거 작년 데이터인데 작년 22년 데이터죠.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네, 경쟁률이 많이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캐리에서 나오는 그 보도 자료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국민연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렇고 지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미루고 있는 거죠. 예, 서로 미루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왜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를 했을까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 사람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인구 구조 어때요? 네, 그렇죠. 점점 날씬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디빌더형인데 이렇게 지금 자꾸 밑에 내는 사람이 적고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혁할까가 그 고민인 건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또 OECD 고령화 속도가 1위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 기대 수명 90세 이상을 대한민국 여성이 돌파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일본입니다. 지금 제가 제 기억이 지금 일본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여성님 분들 네 여기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이제 장수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걸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심각한 거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빈곤하는 그 빈곤율이 우리가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이게 다른 프랑스의 10배 그리고 독일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수준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면은 현재도 지금 노인 빈곤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가장 길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좋은 대안은 아닐 수 있다. 좋은 대안은 아니다. 그러면 사학연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연금이 또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되게 좋은 방안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그 대안이 아니다 보니까 노후 생활에 주로 근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만 보시면은 우리나라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맨 밑에 근로소득 적혀 있죠. 52%.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근로소득을 거의 근로소득으로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제일 오른쪽에 프랑스를 보시면은 6.4%입니다. 근로소득 비율이 6.4%밖에 안 됩니다. 다들 프랑스로 가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물론 이들은 많이 냅니다.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정도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하다가 죽는다. 라는 게 좀 슬픕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어쩌면 짧은 영상인데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노동소득만 하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노동소득을 우리가 노동소득밖에 없는가? 우리 소득 현금 파이프라인 중에서 노동소득밖에 없는가? 아니면 또 다른 자산소득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The other thing the poor don't understand is the number one expense for most people is taxes. Well, the reason the rich don't work for money is number one expense is tax. See, there's three kinds of income: earned, portfolio, passive. So earned income is if I get a job, that's earned income. If I'm a doctor or a programmer, that's earned income because I'm working for it. If I buy, let's say, Apple for $10 and I sell it for 20, that's portfolio income, capital gains. But passive income, which is cash flow, is never taxed. And so these guys are screaming right now in America, tax the rich. I said, good luck. Because most of the guys complaining, they don't know there's three kinds of income. And the rich don't have jobs anyway. They have assets. 네, 약간 독설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거기에만 목숨 걸고 노조 활동을 하거나 뭐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열심보다도 그렇게 내 노동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내 자산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로버트 키오사키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소득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방금 나왔던 이 로버트 키오사키가 정말 책을 하나 썼죠. 네,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현금으로는 4분면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분면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해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그 다음에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분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소득입니다. 근데 오른쪽 분면 B와 I 분면에는 자산소득의 형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만이 정말 이코노믹 프리덤을 경제적 자유,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E와 S에서 B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바로 투자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투자가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돈도 그냥 1, 2천만 원, 몇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최소 제가 봐서 한 50억 이상은 투자로, 최소에 최소 50억 이상은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투자가로 생각하지, 뭐 한 1, 20억 가지고 뭐 투자한다, 뭐 1, 2억 가지고 투자한다, 내가 내 현금 머니가 지금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걸로 지금 내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거의 개미 중에 개미고, 그 이하는, 그러니까 50억 이하는 정말 투자가로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최소 50억 이상은 투자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정말 투자가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바로 I로 갈 수는 없으니까 B라는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B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상세하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이 기업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잘 되어 있는 기업을 사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어서 그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자꾸 관심을 갖는다. 이게 굉장히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에만 계속 우리 노동소득을 자꾸 늘리는데 우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산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정말 저기 이제 차기 또 뭐야 네. 트럼프가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어쨌든 트럼프, 이게 정치적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도 트럼프도 사실 대통령 정치인이기 이전에 굉장히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그 관점을 보고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분도 다들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시장이 없어진다. 뭐 하여튼 네트워크가 장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띄워쓰기 잘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가장 악할 것이 아니고요. 네트워크가 장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장악한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말고는 다른 거 없나? 다른 것도 분명히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생겨날 건데 꼭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연금 아니었고 작가부터 해가지고 작곡부터 해서 올림픽까지 이거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남아 있는 게 있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많이 하십니까? 네. 참 좀 그렇죠. 어쨌든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일개 개미 나부랭인데, 어쨌든 저의 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바텀업과 탑다운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용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쉽게 설명할게요. 정말 쉽게 심플하게. 바텀업은 뭐냐면요, 기업 자체를 보는 겁니다. 이 기업의 퍼가 PER이 무엇인가 등등등등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기업 자체를 보는 걸 바로 바텀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탑다운이 뭐냐면 매크로 환경을 보는 거죠. 거시경제, 금리나 환율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걸 탑다운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시경제 굉장히 좀 그렇죠. 난해합니다. 일단 짧게 리뷰를 해보자면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유동성 위기가 왔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연준에서 제로 금리로 만들고 무제한 양적 완화 QE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공급망 이슈가 생겼죠. 그다음 중국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단어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가 안정돼 있었죠. 왜?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가장 값싼 임금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는 계속 이제 저물가 고성장을 계속 지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무려 40년 만에 이 괴물이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5,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3.5 기준금리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모든 대출 같은 이런 것들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정금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했어도 과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 타격이 크지 않은 거죠. 신규 대출권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 기준금리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변동금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려면은 한 30분 더 걸리니까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런 경제 이슈들만 제가 잠깐 정리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 인스타를 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 항상 거의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제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스토리에 이렇게 올려서 매번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편인데, 여기 이제 1월 9일 날 처음에 올려놓으면 1월 9일 날 2023년도 올해 이런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가 나름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뒤에 이제 3월 달 이렇게 지나서 SBB 사태가 터진 거죠. 네, 은행이 파산했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도 파산하고, 그 다음에 그 등등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가서 그렇게 됐었죠, 그죠? 네, 7월 달 갔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은행이 망했는데 왜 시장이 좋아져?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쭉쭉 넘어갔고,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나름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 지금 영래포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유동성을 지금 확장하고 있고, 지금 저기 일본 같은 경우도 YCC 아시죠? 네. 여보세요? 네,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이제 잡아내리고 있죠. 이걸 지금 상한선을 지금 여냐 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지금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푸는 돈이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쭉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본원 통화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파생 통화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양적 긴축과 양적 긴축이 이제 본원 통화를 줄이는 건데, 여하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3월 달에 SBB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였냐면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전 세계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행이 망하니까 유동성 위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네. 와, 너무 심각한 이 타격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2008년 이전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은행이 파산될 것 같으면 은행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 사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막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그 얘기 없죠. 지금 왜 그랬어요? 정부가 살린 겁니다. 정부가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2년 10월 같은 경우에, 작년 22년 맞을 거예요. 22년 10월 그때쯤부터 해서 우리나라 뒤에 부동산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때 22년 10월부터 그때 정말 큰 위기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그 이후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IMF보다도 더 큰 하락세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살린 겁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면서 그걸 살려낸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08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미스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미국, 일본, 중국, 뭐 우리나라까지 모든 거의 지금 시장 경제에서 거의 시장의 경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거의 정부가 개입을 하는 약간 사회주의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게 막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공산당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산당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독재 국가고요. 거기는 완전 독재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사회주의화 되어 있다. 과거에는 금리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지금 정하고 있죠. 정부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그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변동되니까 지금 어쨌든 그 정보가 너무 많이 큰 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사회주의화 그게 조금 더 심화되어 있다, 더 확장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게 조금 더 커지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좀 약간 사회주의화 되어 있다는 게 좀 약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었고, 그 말은 우리 시장이 알아서 정하는 그게 아니라 많은 세력들이나 그런 거에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기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왼쪽에 있는 거 저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솔직히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전망하고 싶은데 조금만 암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화보다도 위안화보다도 우리 원화가 조금 더 강세에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저는 좀 심각하다 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 환방어를 지금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달러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달러도 부족한데 IMF 때 달러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위기를 겪어놓고 지금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계속 지금 달러를 막 던지면서 환방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살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 나 홀로 강세를 띄고 있는 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금융 위기라는 거는 유동성 위기가 있고 지급 불능 위기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유동성 위기는 뱅크런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뱅크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을 빼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은행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동성 위기인데 그거 말고 지급 불능 위기는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는 자기 자본 손실이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자기 자본 손실이 없지만 지급 불능 위기는 채무자 그러니까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생기는 위기가 바로 지급 불능 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이 자기 자본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08년 이후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 순간부터 그 뒤로 지금은 유동성 위기와 지급 불능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왜? 정부가 터지려면 정부가 알아서 살립니다. 네, 알아서 살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많이 부동산 하락도 막고 있고 뭐 50년짜리 뭐 대출도 내주고 내년에는 또 신생아 대출도 내주고 뭐 많은 역할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금융 위기는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금융은행,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라면 그림자 금융발 유동성 위기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 3월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앞으로 일어날 불시에 갑자기 오는 위기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 그림자 금융 유동성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그 사태가 일어난다. 그거 일어나고 그것을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너무 늦어진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위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거는 2008년도 12월 31일 날 어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너무나 되게 명언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역사는 자본주의의 교만함에 단죄를 했고 리스크는 죽지 않고 전이만 했을 뿐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점점 더 리스크는 커졌다. 결론은 리스크는 죽지 않고 전이 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2008년도에 12월 31일 날 어떤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와닿아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항상 상기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채권 얘기도 잠깐 할 건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있습니다. 네,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는 뭐냐면 단기로 빌리는 거, 장기로 빌리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여하튼 이런 요거 얘기하려면 또 10분 이상 걸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이야기도 지금 뭐랄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보시면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면 이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습니다. 회색 여기 회색으로 세로로 이렇게 네 보이시죠? 여기가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2000년도, 여기 1980년도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고 여기가 2008년 금융 위기 때입니다. 어쨌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역전이 풀리면서 이 위기가 왔다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공식은 아닙니다. 뭐 A는 B다 해서 지금도 그렇게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경기 침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뭐 실업 수당 건수나 뭐 실업률 이런 것들은 경제에 있어서 침체 이후에 발생하는 거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팔로우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다. 너무 신뢰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평행주차 있죠. 평행주차인가요?
평행 주차예요. 어쨌든 평행이죠. 평행 주차.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앞뒤로 차가 빡빡하게 있습니다. 지금 빡빡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와리가리를 계속 해야겠죠. 이렇게. 와리가리를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막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죠? 한 번에 촥촥 아주 힘들어. 그죠? 근데 이 와리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너무 힘든 거지. 근데 더 어려운 난이도가 뭐냐면 이 주차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걸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잘 될까라는 저는 의심이 좀 들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전문가분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 현금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지금?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텀업 탑다운 이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지금 난해하다, 어렵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밀림의 왕입니다. 그죠? 밀림에서는 대장입니다. 그럼 그는 불변이죠. 사자는 분명히 밀림의 왕이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자가 바텀업이라는 거고 한 기업이라고 보는 거고 이 기업이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환경 자체가 물속이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텀업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탑다운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자가 물속에 들어가 그러면 사자는 사자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숨 참고 나오면 숨 이렇게 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거 패턴 잘못하면 물 먹어요. 물 먹고 그걸 바로 물린다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 패턴 잘못하면은 계좌가 막 녹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절대 쉽지 않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한 지금 10분 넘게 이거 설명했는데 어쨌든 절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는 지인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1년 동안 장기 투자했답니다. 그러다 3배 이상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200%죠. 벌었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근데 올해 8개월 만에 마이너스 80%를 찍었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죠. 200% 벌고 80% 잃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보여드릴게요.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3배를 벌면 얼마입니까? 300이에요. 근데 300만 원에 80%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돈 10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됐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40만 원 잃었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240만 원 잃었다 생각할까요? 240만 원 잃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원래 금액도 원래 자기 자본금도 잃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이 다시 30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5배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배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건 너무 어렵다. 결론은 제가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셔서 이렇게 모든 그 시들을 다 이제 배당금을 받는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혹은 지금 같은 경우는 TLT 같은 이런 장기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다 칩시다.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12억 정도를 내가 잘 그걸 해서 탁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하면 월 기준에서 월 기준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잘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네, 가장 잘한 케이스 한 12억 정도 하셔가지고 하면 월 400 정도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파운드 스피티하기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네. 파운드 스피티 하시면 아메이에서 여러분 파운드 스피티라는 플래티늄이라는 이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이 되시면은 한 월 한 400 정도 인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파운드 스피티 말고요. 정말 탄탄한 한 2레그 정도가 빵빵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 2레그 정도가 빵빵하게 내가 손대지 않아도 빵빵하게 잘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 딱 만들어 놓으시면은 월 한 400만 원 이상이 연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인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12억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운드 스피티가 저것보다 훨씬 쉽다. 파운드 스피티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암호 화폐 마찬가지죠.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굉장히 지금 많이 부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 1분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돈 쓸 게 너무 많아. 지금 그 경기 부양도 경기 부양이 한다. 그뭐 전쟁 이슈로 전쟁 자금도 대줘야 되고 지금 이자 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내 어차피 안 갚을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자도 내야 돼. 돈 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거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 큰 손인 일본과 중국이 원래 큰 손이었는데 사실 요즘 잘 안 사주거든.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줄 사람 꼬드겨야지. 야, 우리 미국이 계속 바이든이 지금 핑핑이한테 가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시진핑 말한 거예요. 시진핑한테 가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국채 좀 사줘라는 겁니다. 그 국채 안 사주니까 자꾸. 어쨌든 국채 사달라고 하는데 자꾸 안 사주는 이유가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 그리고 국채가 있는데 국채가 지금 이래 와리가리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금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금 최근 2,000불 넘었죠. 금에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금에 자꾸 사람들 돈이 몰리네. 안 되겠다. 해서 비트코인을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채를 팔기 위해서. 최근에 한 달 됐나요? 네. 현물 ETF 그 승인됐다고 막 찌라시도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파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쉽지 않다. 나머지 잡코인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마이너스 99%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배당, 이자 소득 이런 것들 정말 쉽지 않다.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더라도 잘못 흐름 타가지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부동산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르는 이유가 있죠. 네, 전체 통화량 대비 오릅니다. 전체 통화량이 늘면 M2라 합니다. 전체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전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조라고 칩시다.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전체 돈이 1조일 경우에 이 아파트 가격이 1억이야. 그러면 전체 풀린 돈이 2조가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야 되죠? 2억이 되죠.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 설명 못 드리고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내년 총선까지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요 책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여기 전문가분들 많으시겠지만 네. 결론 제가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많은 그게 대안이 됐었지만 앞으로는 좀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걸 갭 투자해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그러고 나서 건물도 사고 해서 좋게 잘 됐다가 한번 쳐봅시다. 건물 10억짜리 건물 샀다 칩시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원룸 상가 하나 정도 되겠네요. 사다 칩시다. 내 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월세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파운드 PT가 훨씬 더 쉬우니까 그 건물 살 생각하지 말고 파운드 PT 되는 게 훨씬 빠르다. 아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파운드 PT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심을 다하는 게 훨씬 더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다. 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부동산도 아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볼 건데 그래도 뭐 없나라고 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쭉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맨 위에 거 코파일럿 같은 요거 우리 보통 PPT 저도 이제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줌 미팅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파일럿 같은 경우가 나만의 인공지능 인턴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PPT 작업을 해야 돼. PPT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 딸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내 딸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한테 설명을 해요. 내 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PPT 자료를 착 이렇게 만듭니다. 네. 우리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딸의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오려가지고 글씨체는 뭘로 할 거며 배경 색깔은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우리가 원래 수작업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탁 해주는 겁니다. 코파일럿 지금 됩니다. 이거 뭐야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많이 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이번에 1분기 실적 자료 보면서 이번에 제품 어떤 제품이 얼만큼 팔렸어? 이거 보려면 수로 다 봐야 돼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비즈니스 결과 3가지 트렌드 요약해줘. 알아서 해줍니다. 등등. 그리고 이메일 길게 오죠. 만약에 길게 온 것도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요약해줘 하면 알아서 딱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또 줌 미팅 같은 거죠.
줌 미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팀즈라고 합니다. 팀즈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팀즈 다이몬드 이상 리더님들은 팀즈 많이 활용해 보시죠. 네, 그 본사랑 그 할 때는 팀즈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팀즈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합니다. 줌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고 있다가 졸 수 있습니다. 네, 졸다가 한참 졸다가 다 끝났어. 야, 지금까지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면 요약해 줍니다. 네, 이런 내용까지 요약을 해줍니다. 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한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일부 관련 기술을 가진 자만 살아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주의화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이 조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지금은 차상위 계층 그 최저 생계비 이런 게 있죠. 그게 그 범위가 확대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교사, 교수 같은 이런 직업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직업들도 조금은 이제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3단계 계급화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대 그 유기윤 교수님 팀에서 만든 건데, 네, 2090년도 미래에는 이렇게 3단계로 계급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플랫폼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등 기술의 가속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가오는 1년, 3년, 5년, 10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뀐다고 하니 어떻게 바뀔지 이걸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지금 바뀌는 게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감히 예측을 할 수 없답니다. 지금 기업들도 5년 플랜을 짜지 못한다고 합니다. 5년 플랜을 못 짠다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위워크 아시죠? 그 상업용 부동산 그 관련된 기업인데 그 위워크 같은 경우는 파산했습니다. 거기에 손정희 회장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몇 조를 잃었더라?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수십 조를 잃었어요. 그 손정희 회장님이 바보라서 그 돈을 잃습니까? 네, 모른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안 잃을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 손정희 회장도 잃습니다, 돈을. 그렇게 몇 조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잘 알 수 없고 전문가들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당신 요즘에 현금 보유량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니까요 한번. 그러면 답을 알 수 있다니까 진짜로. 요즘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으니까. 어디에 투자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모르겠으니까 전문가들도. 그래서 5년 플랜도 못 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메이 5년 플랜, 10년 플랜 다 나왔죠? 어쨌든 결론은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를 주목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거에 주목을 하라. 이게 핵심이다. 자꾸 뭐가 어떻게 변할지를 주목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지.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거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자산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산이 더 나아가서 마치 생명체처럼 막 증식해, 막 지가 알아서 막 자산이 저절로 막 커져, 막 건물이 막 저절로 막 커져,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건물은 없죠. 어쨌든 그 건물 같은 게 자산이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커져, 막 증식해,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준만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고품질의 생필품이어야 됩니다. 생활 필수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지금은 생필품이 됐죠.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핸드폰 시장은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회를 애플이나 삼성이 주지를 않으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우리한테 내가 애플 아이폰을 당신한테 판권을 당신한테 줄게. 당신이 만든 고객들, 당신이 만든 당신이 알린 그 아이폰을 알린 그 고객들, 내가 그 로열티를 당신한테 다 줄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왜?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되니까. 그거는 애플이 가집니다. 회사가 가집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품질 생필품이어야 되는 거죠. 네, 생필품. 그리고 그 회사가 제조회사에 되는 거죠. 유통회사면 안 됩니다. 유통회사면 그 유통 마진을 회사도 가져야 되고 소비자 사업자도 가져야 되고, 그럼 서로 간에 이해상충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는 제조회사에 된다. 그리고 의무 구매량 있으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력순 안 되는 거죠. 노력순이면 피라미드예요. 네, 노력순이면 안 되고 수입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뭐 둘의 그 7뎁스 이런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필품 왜 생필품이 되냐? 보시면 생필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쓴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정 지출이라면 가난하든 부자든 죽을 때까지 고정 지출이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정 소득이다. 그래서 이게 인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으로 인한 고정 소득, 이 인세가 이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산 소득이다 라는 게 저는 생필품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체처럼 자산이 증식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체는 바로 사업자고요. 그리고 자산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가 자산이 되고 사업자가 생명체가 돼서 정말 이걸 계속 증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 설명만 하려면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회사 해야 된다. 그리고 고품질의 저품질 말고요. 고품질의 생필품, 그리고 의무구매랑 있으면 안 되고 노력순이어야 된다. 선착순 아닙니다. 선착순이면 피라미드예요. 노력순이어야 되고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수입에 제한이 있으면. 요 5가지만 핵심적으로 보셔도 정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와 가짜 중에 진짜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려볼게요. 전 세계 직접 판매 1위고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기업 5A1 그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적 없는 회사. 약속을 어긴 적 없는 회사, 이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이 돈을 잘 벌죠. 왜 잘 버냐면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은 사업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중국이 너무 싫어. 저 핑핑이 너무 싫거든. 그거는 그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이걸 딱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적이 되고,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법니다. 그게 초점이 인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약속을 잘 어기는 거죠, 그들은. 근데 아메이 회사는 그게 아닙니다. 아메이 회사는 이 모든 회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원래 매출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이윤 창출이에요. 이윤 창출을 해야 주주들한테 배당도 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아니에요. 아메이는 좀 특이해요. 약속을 어긴 적 없다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아메이 회사의 본질 자체가, 목적 자체가 돈에 있지 않습니다. ABO들의 소비자들의 성장에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와, 어떻게 전 세계에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제품이 너무 놀랍습니다. 특허를 연구원한테 줍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연구원에 주니까 연구원의 제품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네,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솔직히 이거 2개면 제품 안 써봐도 검증 끝. 솔직히, 그죠? 아메 제품인데 만약에 치약인데 치약의 이 특허권을 연구원에 줬어. 그럼 이 치약이 팔릴 때마다 그 만든 연구원이 로열티를 받아. 그러면 연구원이 연구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열심히 해. 그럼 당연히 제품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소비자들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여러분 1층에 가보시면 여기 있는 아메이 제품들 많죠? 아메이 제품들 이 전체가 다 공짜입니다. 네, 다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이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없는 겁니다.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샴푸 써봤는데 너무 좋아, 괜찮아. 근데 이 뚜껑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됩니다. 반품 됩니다. 이 정도라면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고, 네, 이렇게 되니까 제품을 뭐 다르게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59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성분이 어떻고 그런 거 다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2개가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메이라는 기업은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이렇게 숫자로 보는
입니다. 또 이게 머리형들은 이 숫자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은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국적 기업입니다. 네, 다 국적 기업. 그리고 이제 과학자, 엔지니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농장, 자체 농장이 또 뒤에 뉴트리아차 얘기할 때 나올 거지만 자체 농장이 있습니다. 이게 73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여의도에 약 8배 정도 됩니다. 여의도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굉장히 커요. 네, 어쨌든 그 여의도 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R&D 센터부터 해서 핵심 이런 그 연구 시설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아메에도 들어와가지고 윈윈 상생 전략을 하고 있는데 한국 중소기업들과도 협업을 해서 MOU를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시면 21개 기업, 네, 16개국 진출, 그러니까 역수출합니다. 역수출해서 누적으로 거의 7,800억 정도 수출을 지금 역수출을 한 겁니다.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에게 MOU를 해서 한국 기업들이 반대로 역수출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상생을 하고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굉장히 지금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메이 본사입니다. 아메이 본사인데 잘 보시면은 굴뚝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제를 만듭니다. 세제 공장입니다. 근데 굴뚝이 없죠. 근데 세제 공장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거 보시면은 여기 기업명이 있네요.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꿀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의 세제 만드는 화학 공장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공장에 꿀뚝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전체 사이클을 보시면은 전기차 이 자체만은 친환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를 화석 연료로 태워서 전기를 충전했다. 전기를 만들었다. 발전시켰다. 그럼 그거는 친환경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게 더 기름을 떼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사이클, 이 씨앗부터, 그러니까 생산 그 원료부터 모든 그 폐기까지, 원료부터 그 폐기까지 모든 전체 사이클이 다 친환경이어야 진짜 친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이 완제품 자체만 보고 이게 친환경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단편적이다. 그래서 이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제품 자체는 예를 들어 이 텀블러는 친환경적으로 됐어. 하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친환경이지 않다면 그러면 그건 친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공장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정말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맨 밑에 그 하나만 보겠습니다. 매출액의 10%를 R&D에 투자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기업을 몇 개 볼게요. 맨 위에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 그다음에 2위 토요타. 다임러가 뭐냐면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벤츠고 벤츠가 이제 다임러 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포드가 있고 BMW 등등등. 그다음 밑에 우리 현대기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박스 처리된 거 보이시죠? 파란색 R&D 투자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투자하는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제 6.2% R&D 투자고요. 그다음에 매출에 저기 BMW가 이제 6.3%. 그다음에 현대기아 좀 더 쓰시지 좀 2.9% 뭡니까? 어쨌든 여기 혹시 관련 종사자분 계시면은 좀 이렇게 많이 좀 R&D 좀 쓰자라는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요 R&D를 매출에 R&D 매출의 몇 퍼센트를 R&D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10%를 쓴다는 거는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진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창업자 요즘에는 기업을 볼 때 이 회사의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닙니다. 그만 볼 게 아니라 창업자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창업자를 잘못 봐가지고 큰일 나는 기업들 많죠, 그죠? 어째 창업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ESG의 G 거버넌스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창업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두 분이 동업을 하셨죠. 리치와 제이가 이제 동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2세 경영을 하셨고 지금 3세대 경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님이었던 스티브 베렌더 같은 경우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했죠.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경련부터 해서 여러 가지 5개 정도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경제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상공회의소입니다. 우리 대한상공회의소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격증 주는 그런 대한상공회의소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잉, 퀄컴부터 해가지고 300만여 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 상공회의소입니다. 여기에 의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죠? 여기 의장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300만 개의 기업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도 내 차례 오려면은 300만 년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두 번이나 했다, 한 분이. 그리고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세 번을 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보겠습니다. 자, 89년 됐습니다. 89년 식물 영양소 과학 뉴트라이트입니다.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에서 농장을 자체 농장을 그것도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비타민이 아니라 농장에서 나오는 비타민. 네. 이런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730만 평 네, 정도 되는 농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이 브랜드의 뉴트라이트 브랜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씨앗부터 완제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가 정장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정장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장 만든 브랜드에서 자 이걸 이 씨앗부터 완제품을 해보겠다. 그러면 양부터 정장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원래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악어부터 가방까지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좋아하는 루이비땡입니다. 네, 그 루이비통 같은 경우가 네, 이 악어부터 가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동물협회에 좀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 농장이 없는데 여튼 그래서 또 제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제가 챗 GPT 물어봤습니다. 뭐라 물었냐? 작아서 안 보이죠? 타이어 제조 회사 중에서 고무 농장 갖고 있는 회사 있어?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미쉐린이 있습니다. 이래서 명품은 다르다. 명품은 이래서 다르다. 고무부터 타이어까지 만드는 회사 미쉐린. 미쉐린 광고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원래부터 포장까지 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중요하다. 그래서 명품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라이트가 전 세계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드는 거는 뉴트라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이거 하여튼 되게 또 중요한데 이거 또 얘기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패스할게요.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우리 웰니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네, 뉴트라이트.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이 과일과 야채 이런 것들을 한 달에 이거 다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못 먹겠다. 그럼 더블S 드세요. 네, 더블S가 훨씬 얘보다 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을 또 지켜주는 20% 라이드. 네, 열심히 타고 계시죠? 네, 네 뮤직비디오 접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영상 여기 ABC에서 자주 나오죠. 네, 처음에는 제 영상이 자꾸 ABC에 나오길래 대전을 가든 강서를 가든 어느 ABC를 가도 자꾸 제가 나오길래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뎌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20% 라이드까지 있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그리고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의 건강, 피부 건강까지 지켜주는 그 뉴트라이트 그 농장에서 나오는 그 원료로 화장품까지 만드는 네, 원료부터 포장까지 유일하게 또 만드는 화장품 브랜드가 또 아티스트리, Art is Try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티스트리.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네, 우리 치약부터 우리 몸 씻는 것들, 네, 씻는 것들, 샴푸, 비누 이런 것들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홈리빙, 네, 공기청정기, 정수기, 퀸냄비, 세제까지 쭉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고르는 기준 말씀드려볼게요. 공기청정기 고르는 기준은 필터를 꼭 보세요. 필터.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물론 뭐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겠죠. 얼마나 이런 기능들이 많냐, 뭐 열선 핸들이 있냐, 뭐 중요합니다. 뭐 요즘에는 신형 벤츠 E클래스 보니까 줌도 되더라고요. 네, E클래스 차 안에서 줌 미팅이 가능합니다. 줌 프로그램이 있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자동차의 그 본질적인 건 뭡니까? 엔진입니다. 엔진이 막 이런 소프트웨어 너무 좋은데 막 티코처럼 막 진짜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 그러면 자동차의 본질을 조금 벗어났다. 그죠? 어쨌든 자동차의 본질은 엔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기청정기의 본질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필터의 성능입니다. 그게 바로 0.0024. 꼭 기억해 두시면은 공기청정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공기청정기 한 대 전달하고 왔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공기청정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기청정기. 그래서 요 딱 보시면은 네. 스카이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미니 딱 보시면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유일한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얘기하면은 다른 바이러스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들은 기계식 필터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그 약간 네 이온 방식이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메커니즘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게 오존이 나와.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요. 그 오존은 조금이라도 방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항상 그거를 표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글씨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오존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꼭 한번 알아보시고 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청정기도 바이러스 걸러주던데 잘 보세요 한번.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기계식인가 아닌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되려면 아까 필터 0.00 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수기 말해 뭐해. 진짜 이 정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 카탈로그 전체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정수기 물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뭐 괴혈병이 생기고 뭐 야맹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생깁니다. 뭐 칼슘이 부족해서 뭐 골다공증 걸리고 뭐 등등등 있는데 이런 이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이 2%가 부족해져도 이런 질병들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70%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 마사지기, 너무 좋죠, 그죠? 네, 항상 이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 마사지기 있고요. 이것도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이바, 네, 우리 우리 철모 같은데 저 딱 쓰면 진짜 군대 그 철모입니다, 완전 진짜. 어쨌든 너무 또 좋은 우리 탈모를 책임져. 탈모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미국에서도 정말 이 제프 베조스가 우주에는 가려고 하는데 본인의 머리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우리의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고민 정말 탈모를 고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기술적인 것 한번 보시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술냄비 퀸, 네, 60년 동안 60년 이상 쓸 수 있는 퀸. 그리고 이제 세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세제입니다. 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72시간 내로 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되는 그런 세제. 바이오캐스 포뮬러 그리고 세이퍼 초이스라고 이거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인증한 정말 이 세제는 가장 안전하다,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인증한 그 세이퍼 초이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 뭐 먹거리들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쌈장, 비누, 고추장, 된장, 쌈장, 라면 이런 것들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꼭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이런 자리에서 항상 이런 제품 설명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꼭 화요일 날 저녁 9시 줌 미팅 또 있거든요. 이때 제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때 꼭 한번 들어와 보셔서 다양한 제품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그렇게 해서 오케이 회사 좋아. 회사 너무 멋진 회사야. 경영진도 좋아. 기업 철학도 좋아. 근데 그리고 제품도 좋아. 훌륭해. 그럼 이 아이템 가지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원리만 알면 됩니다. 원리. 자, 잘 보세요 한번. 자, 후원 수당 비율표가 이렇게 3%부터 26%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21%까지만 볼게요. 가장 기본이니까. 보시면 일단 내가 제품을 써봅니다. 아메이는 그냥 단순히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마트를 바꿔보는 겁니다. 집에 있는 치약을 바꾸고 샴푸를 바꾸고 이런 내가 먹던 비타민을 바꾸고 이런 마트를 바꾸는 게 시작입니다. 이 마트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 가지 마트를 쓰고 싶은데 왜 아메이만 마트만 써야 되냐?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 계신데 여튼 공부해 보시면은 아메이 마트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요즘에 여의도 직장인이라고 롱패딩에 안드로이드 갤럭시를 쓰면 여의도 직장인이라고 아이들이 놀린다 하더라고요. 애들끼리 놀린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부자가 되는 길은 쉽다. 어렵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숏패딩에 아이폰을 쓰면서 내가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에 쓰는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미래
만족을 여기에 두지 않고 미래에 두고 미래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만족을 두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부자로 가는 길은 보기보다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약간 옆으로 얘기가 샜긴 했는데 아이폰 얘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폰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이폰을 쓰는 그 생태계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진짜 거기에 락인되면 못 나오시더라고. 아이폰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거 뭡니까 시계 이거 뭡니까 네 애플 워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기 생태계 딱 이게 뭡니까 콩나물 콩나물까지 끼면은 야 너무 이게 너무 편하겠더라고요. 진짜 진짜 얘기만 들어봐 너무 편하겠더라고. 그렇게 애플은 그렇게 전 세계적 세계 1위가 된 이유가 고객들을 락인시킨 거죠. 이렇게 락인 딱 아이폰 아니면 애플 아니면 안 돼. 못 쓰게끔 딱 락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핸드폰을 화웨이도 쓰고 이거 삼성도 쓰고 뭐 다른 것도 쓰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아이폰만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아메이도 공부해 보시고 아메이 제품을 공부해 보시고 써보시면 아이폰과 같은 애플의 락인된 것처럼 아메이 제품에 락인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써보시면 바로 느낍니다. 네. 여하튼 아메이 제품 써봤습니다. 내가 써보니까 써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20만 원과 PB는 조금 다른데 PB와 BB는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PB와 BB가 비율이 1대1이라는 가정하에 해서 이제 20만 원 정도 썼다 가정하면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마트에서 20만 원 정도 썼어. 그러면 3% 캐시백 받습니다. 얼마예요? 6천 원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야 6천 원 받으려고 20만 원 투자하냐?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원래 쓰던 샴푸, 비누 이런 것들을 바꿔본 겁니다. 이마트 가던 거를 이쪽으로 와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바꿔서 쓴 거예요. 더 원래 쓰던 걸 원래 안 쓰던 걸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지출할 거를 월 생필품을 바꿔 쓴 겁니다. 바꿔서 여기서 20만 원 써보니 안 들어오는 6천 원이 들어오는 거죠. 네, 6천 원을 벌기 위해서 20만 원 투자한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게 아니라 20만 원 쓴 게 아니라 원래 쓰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안 세던 6천 원이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맞죠?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써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친구한테 알렸습니다. 친구한테도 알리고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알려준 사람도 있겠죠. 그걸 스폰서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아메이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좀 약간 좀 특이해. 하여튼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보통은 S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S가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계산해 보면 아메이는 소득을 캐시백을 해줄 때 매출 전체 파이에서 우리 파이 그 전체 집합 아시죠? 우리 공부 많이 하셨죠? 집합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쓰고 다 전체 집합에서 그 값을 구하고 맨 마지막에 쓰신 맨 나중에 가입하신 분한테 먼저 돈을 주고 나머지를 위에 사람이 갖습니다. 아래 위라기보다 어쨌든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사람이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S 그룹 전체 매출을 보니까 얼마예요? 80입니다. 80은 요일표 보시면 60입니다. 6%입니다. 6%. 그래서 6% 그래서 48,000원 되고요. 그리고 S의 몫은 나의 그룹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이 S의 여기 부분이 S의 몫입니다. 얼마예요? 네, 12,000원입니다. 네, 나의 몫이 36,000원이니까 이거 빼고 나면 12,000원. 그러니까 S의 캐시백은 12,000원. 자, 그러면 나의 몫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네요. 나의 몫은 어떻게 돼요? A와 B 거를 빼주면 됩니다. 네, A와 B 거를 한번 빼볼게요. 아까 A는 6,000원, 또 B도 6,000원이겠죠? 그죠? 요거 빼고 난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면 얼마가 돼요? 네, 24,000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24,000원 받고 저한테 알려준 스폰서는 12,000원 받았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선착순이 아닙니다. 바로 노력순입니다. 스폰서는 나에게 한 명한테 알렸지만 나는 A와 B 두 명한테 알린 겁니다. 내가 노력이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대비 이렇게 소득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뭔가 저 S라는 사람이 가져갈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아메이를 처음 알려준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하기 싫었습니다. 네가 1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2번 아니냐. 그게 싫더라고요. 네, 그게 싫어. 원래 친구일수록 그렇거든요. 친구일수록 하여튼 그래.
내가 이 다른 거 몰라도 너는 이겨야 돼. 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제가 확 깨졌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구나. 그리고 그래 친구가 없다 하도록 저한테 알려준 그 S라는 그 스폰서 그 친구를 봤습니다. 없애도 수익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라 공정하더라고요. 공평한 거는 공산당이고요. 네. 공평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수익이 배분되더라. 나의 축적된 노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더라. 네. 축적된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매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항상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수익이 있거든요. 6, 4, 2 있습니다. 그것도까지도 꼭 들어보시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핀 레벨은 이렇게 쭉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한 저기 중간쯤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끝인 줄 아시는데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라 한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내 수익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나의 꿈의 크기만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익 특징은요. 네, 수익 곡선이고 이게 노력 곡선인데 노력은 이만큼 하는 처음에 시작하면 노력은 이만큼 하는데 수입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포기합니다. 근데 이 손익분기점을 지나는 이 시점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손익분기점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파운더스 PT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주식 얘기했을 때 그 부동산 얘기했을 때 자꾸 나왔죠? 네, 파운더스 PT 여기가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배당금 받으려고 주식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해서 성공해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 120억 있으시면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그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정말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정말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다. 한 방에 다 날아간다. 12억을 잘 해서 모았다 치더라도 한 방에 날아간다.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 스피티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 파운드 스피티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소득이 매달 증가되고 평생 나오고 상속까지 될 수 있는 건물 상속시키려면 그리고 내 자산 상속시키려면 이 상속비, 상속세 많이 내죠.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상속세 없이 아메이 네트워크는 내가 만든 아메이 네트워크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게 더 또 놀라운 또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요약해 보자면 일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그 인세 타입의 소득은 정말 그게 또 생명체처럼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려면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질문했던 거 이제 어디에 고민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나의 열심이 나의 그 노력이 정말 자산을 만드는데 그 자산도 다른 자산 말고 정말 아메이 이 자산을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네, 진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리할게요. 아메이는 건강과 환경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의 안전 마트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마트 그 회원 고객 자산은 그 소유권은 오직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회사가 갖지 않습니다. 원래 왜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른 모든 기업들은 다 회사가 갖습니다. 근데 아메이만 특별하게 그 권한을 회사가 갖지 않고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거를 회원 자산, 고객 자산을 소비자한테 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들이 자산을 만들고 이걸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세요 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저 세계 최고 품질 안전 생필품으로 애용자를 모아서 고객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수입을 만드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생필품을 일단 첫 번째 바꿔 써보는 겁니다. 바꿔 써보고 그리고 공부해보는 겁니다. 왜 좋은지. 여러분 샴푸 쓰면서 공부하면서 샴푸 써봤어요? 네, 그 샴푸를 공부하면 그 샴푸를 안 쓰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아메이 샴푸는 공부하면 할수록 써보고 싶어요. 더 쓰고 싶고 다른 거 못 써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서 한번 생필품 바꿔 써보시고 그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분의 고민, 관심은 그 시작이 생필품 바꿔 쓰기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인쇄 수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관심거리를 성취해낼 수 있고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생필품 바꿔쓰기 비즈니스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은 보너스 왕창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번에 비전 보너스 이제 내년에 발표되죠. 그냥 거기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몇 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가능한 그런 플랜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왕창 받으시고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저는 바로 지금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